제발, 제발 죽이지 마세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밤, 닭똥과 눈이 뒤섞인 차가운 바닥에서 10살 소녀가 총구를 겨눈 노인을 바라보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5살 동생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은 죽음을 각오한 채로 말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당장 꺼져. 하지만 그 순간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꺼낸 작은 펜던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진 대기업 회장이 손녀들과 만나는 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피로 물든 복수극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산기슭을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마치 하얀 벽처럼 세상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판잣집 지붕을 때리며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나무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지방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김만석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10년 전 찍은 아들의 사진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이 만석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만석이 누렇게 바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차 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린 맛을 남겼습니다. 만석의 머리는 덥수룩한 백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게 자라 얼굴 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산속에 홀로 사는 괴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사냥개가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센 칼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인기척이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이런 깊은 산골까지 올라온다는 말인가요? 누가 이 밤에? 만석이 벽에 걸린 엽총을 낚아챘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총이지만 여전히 손에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던 때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2개의 작은 그림자가 마당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눈에 발이 푹푹 빠지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을 찾던 그림자들이 닭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만석이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의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닭장을 비췄습니다. 만석이 총구를 겨누며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닭똥과 눈이 뒤섞여 얼어붙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2명의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5살쯤 되는 더 작은 아이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2 아이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은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만석의 총구를 바라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였지만 동생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동생을 품에 꽁꽁 감싸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엽총의 공이치기를 당겼습니다. 딸깍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당장 꺼져. 그때 은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펜던트에 반사되어 번쩍 빛났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만석이 엽총을 눈밭에 떨어뜨렸습니다. 총이 눈 속으로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가가서 펜던트를 자세히 보려고 손전등을 가까이 댔습니다. 펜던트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는 순간 만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10년 전 아들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이니셜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만석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0년간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던 날 손자가 태어났다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손전등이 눈밭에 떨어져 비스듬히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너희가 설마 우리 아들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석이 눈사람처럼 얼어버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은비는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은지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자, 얼어 죽겠다. 빨리. 방으로 옮긴 만석이 서둘러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방을 데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젖고 언 옷을 갈아입히던 만석이 멈춰 섰습니다. 은비의 등에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은지의 팔다리에도 동상으로 부르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감히 애들한테. 만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10년간 죽은 듯 살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정신을 차린 아이들이 허겁지겁 찬밥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김치를 우걱우걱 씹는 모습을 보며 만석의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무심한 척 따뜻한 숭늉을 건넸습니다. 마셔. 따뜻할 거야. 그제야 은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뜨거운 숭늉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만석이 벽장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봉인해 두었던 대포폰과 비상금 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0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만석이 상자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사고 직후 자신이 수거해 숨겨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눈보라가 잦아든 새벽 만석이 잠든 손녀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부러진 안경을 테이프로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죽어 지냈던 회장 김만석이 다시 깨어날 때였습니다.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드디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지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한 아랫목의 감촉에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포근함이었습니다.
만석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습니다. 일어났구나. 밥 먹어야지. 은지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만석이 국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 사진도 봤잖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천사 보육원에 있었어요. 원장 아저씨가 맨날 때렸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아저씨가 와서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보육원에 버리고 갔어요. 만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의 묘사를 들으니 그 친척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습니다. 그 친척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크고 안경을 썼어요. 목소리가 좀 무서웠어요. 만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조카 박태영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종된 사이 혈육마저 내쳤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박태영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선사업가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박태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박태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비서에게 손짓하여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재개발 구역 철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 한 곳이 남았습니다. 산기슭 판잣집인데 박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기 빨리 정리해. 혹시라도 김 회장이 살아있다면. 박태영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강 사장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강도식이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산기슭에 있는 판잣집 하나 있잖아. 거기 사는 노인 좀 처리해줘.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라는 뜻이야. 화재 사고로 처리하고. 강도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죠. 한편 만석의 집 주변으로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길 때문에 속도가 느렸지만 착실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식이 선두 차량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맞나? 네, 지도상으로는 저 집이 마지막입니다. 차들이 만석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이 미끄러운 눈밭을 밟으며 내렸습니다. 만석이 창문으로 이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아이들을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은지야, 은비야. 다락장 안에 숨어 있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만석이 문틈으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도식이 닭장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노인네, 나와. 만석이 허리를 굽히고 침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밥 먹고 가실래요? 강도식이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당장 나가. 만석이 초점 없는 눈빛을 유지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왔나? 밥은 먹고 다니니? 강도식이 짜증을 내며 만석을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옷 속에서 고가의 만년필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도식이 만년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분명 비싼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치매 걸린 노인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만석이 재빨리 만년필을 낚아챘습니다. 내 밥숟가락이야. 손대지 마. 강도식의 눈에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락방 틈새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지가 몸을 떨었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던 날의 기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식이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다. 밤에 불을 지르자. 만석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귀가 예민해진 덕분에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용역 차들이 사라지자 만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굽혔던 허리를 펴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강도식의 명함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만석이 읍내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비서실장인가?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살아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준비해. 큰일이 벌어질 거야.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는 강도식의 부하들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이를 눈치채고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은지야, 은비야. 우리 잠깐 나가야겠다. 어디 가요? 안전한 곳으로. 만석이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긴장 속에 밤을 지새우던 중이었습니다. 만석이 아이들과 함께 깨어 있으며 밖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 사이사이에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갑자기 은비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비야, 괜찮아? 은지가 동생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은비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은비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운 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열이 많이 나네. 은비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헐떡거렸습니다. 급성 폐렴 증세였습니다. 며칠간의 추위와 스트레스가 어린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은비가 왜 이래요?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비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만석이 재빨리 은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의 지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지야, 빨리 따라와. 만석이 리어카에 은비를 눕히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눈 쌓인 밤길을 읍내 의원까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으악! 힘내자! 만석이 이를 악물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며 따라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낡은 시골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이 헐떡거리며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환자예요. 당직 의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은비를 진료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폐렴이 심하네요. 당장 입원해야겠어요. 접수처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과 보험증 주세요. 만석이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갑 깊숙이 있던 수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접수 직원이 수표의 금액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던 남자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강도식의 부하였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친 그가 우연히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부하가 고액 수표와 만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현상수배 전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거 설마. 부하가 휴대폰으로 만석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박태영에게 전송했습니다. 박태영이 사진을 받고 확대해 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귀 뒤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만석이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김만석이다. 진짜 살아있었어. 박태영이 즉시 강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사장, 김만석을 찾았어. 지금 읍내의원에 있어. 정말입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병원을 봉쇄해. 노인과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데려와. 강도식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병원 밖에서 타이어 굉음이 들렸습니다. 만석이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은지야, 빨리. 만석이 링거를 뽑은 채 은비를 업었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치료가 안 끝났는데. 의사가 소리쳤지만 만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든 만석 일행이 미로 같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뒤이어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이 시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저쪽으로 갔어. 강도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용역들이 갈라져서 골목을 포위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만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려진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비를 데리고 저기 쓰레기통 뒤에 숨어. 만석이 폐가구들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아이들을 쓰레기 수거함 뒤쪽 공간에 숨겼습니다. 추격해온 용역 5명이 만석을 에워쌌습니다. 강도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드디어 잡혔네. 김만석 회장님. 만석이 버려진 강목을 집어들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을 누비던 시절의 투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덤벼라, 이 새끼들아. 젊은 깡패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 몸을 낮춰 피하고 강목으로 상대의 무릎을 쳤습니다. 으악! 깡패가 미끄러운 눈길 위로 넘어졌습니다. 만석이 노련하게 급소를 노려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깡패가 옆에서 덤벼들었습니다. 만석이 상대의 팔을 잡고 힘을 역이용해 눈밭으로 맺혔습니다. 하지만 노령의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동작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강도식이 기회를 노려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만석의 어깨에 방망이가 명중했습니다. 으악! 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떨어졌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며 은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강도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은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까지 처리하면 깔끔하겠네. 만석이 하얀 눈 위에 피를 토하며 강도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네. 손녀들한테 손대지 마라. 강도식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 어둠을 찍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 행렬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뭐야?
강도식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수십 명의 경호원이 내려 순식간에 골목을 점거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이 강도식과 용역들을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린 강도식이 벌벌 떨었습니다. 뭐 하는 놈들이야? 강도식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순식간에 용역들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만석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최 비서실장이 오열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최 실장, 늦지 않았구나. 만석이 안도하며 피 묻은 입가를 닦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려왔던 재회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장님을 해외 극비 요양 중인 것으로 처리해 법적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덕분에 살았구나.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은지와 은비에게 만석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만석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강도식 일당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강도식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아줘. 놓으라고. 하지만 경호원들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 일행이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은비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신기하게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할아버지 거예요? 그런 셈이지. 리무진이 출발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리무진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요새 같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지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보안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들어둔 집이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은비를 진료대에 눕혔습니다. 폐렴과 동상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만석의 타박상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건강 상태를 정밀 체크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지가 불안해하며 은비 곁을 지켰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만석이 세면실로 향했습니다. 10년간 기른 덥수룩한 수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백발을 다시 염색하니 10년 전의 카리스마가 돌아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준비한 최고급 맞춤 슈트로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만석이 10년 전 숨겨두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최 비서실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태영이 회장 대행으로 있는 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증거입니다. 만석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중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한편 박태영은 강도식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출국이 안 됩니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출국이 제한되었습니다. 박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회사로 돌아간 박태영이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장 경비를 강화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알겠습니다. 박태영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만석,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가? 안전가옥에서는 만석이 잠든 손녀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싸움을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전이다. 은지가 잠결에 깨어 멋지게 차려입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낯선 모습에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달라 보여요. 만석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좀 멋있거든. 은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농담이었습니다. 동이 트며 눈이 그쳤습니다. 창가에 선 만석이 10년 전 아들이 추락했던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대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넥타이를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진실을 밝혀내겠다. 만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긴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태영의 정식 회장 취임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였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태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만이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김만석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박태영이 거짓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며 주주들의 표를 얻으려 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몇몇 주주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김 회장이 돌아가신 게 확실한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다던데. 박태영이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입구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수많은 경호원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뒤따라 들어오며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김만석이 은지와 은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만석의 모습은 10년 전 그 위풍당당함을 되찾았습니다. 저게 누구야? 김만석 회장 아냐?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태영이 사색이 되어 의사봉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될 거야. 죽었다고 했잖아. 만석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태영을 밀쳐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김만석입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해외 요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제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김만석의 귀환을 확인한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석이 떨고 있는 아이들을 주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의 딸들입니다. 제 피가 흐르는 정당한 상속자들입니다. 은지와 은비가 주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회의장이 훈훈해졌습니다. 박태영이 억지로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은 가짜야.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위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만석이 숨겨두었던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복구된 영상이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태영이 아들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건 뭐야?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살인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박태영이 범행 후 주변을 살피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검사가 앞장섰습니다. 박태영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태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박태영이 발악하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박태영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옥이 네가 앞으로 살 유일한 집이다. 10년 묵은 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영이 완전히 사라지자 만석이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주주들이 숙연한 분위기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생을 손녀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지와 은비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이 풀린 만석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은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던 만석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병인 식도 정맥류가 파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엄청난 양의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석이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의 갑작스러운 토열로 연회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만석을 실어 나르는 동안 은지와 은비가 울부짖으며 뒤를 쫓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깨어나요. 은지가 들것 옆을 뛰며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진 만석이 긴급 지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이들과 최 비서실장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겠죠? 은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괜찮을 거야. 회장님은 강한 분이셔.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예요.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태영이 변호사와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김만석이 쓰러졌다며? 박태영의 눈에 악독한 빛이 돌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은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박태영이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회가 있어. 친권 소송을 걸어. 내가 혈족이니까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도 해. 김만석이 의식불명이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잖아. 다음 날 아침 박태영 측 변호인단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만석 씨의 의식불명을 이유로 아이들의 법적 인도를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법원 임시처분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곧 깨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이 법적 근거를 들며 밀어붙였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법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양측의 대치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병실 문을 몸으로 막고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랑 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힘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은비가 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언니, 언니. 병원 내 격리실에 갇힌 은지가 공포에 질린 은비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비야.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때 만석이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 희미하게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장실, 금고. 은지가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는 박태영 측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굶주림으로 인해 또래보다 체구가 훨씬 작았던 은지에게 좁은 환기구 통로는 들어갈 만했습니다. 은비야, 언니가 할아버지 살릴 약 구해올게. 은지가 은비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자를 쌓아 올려 천장에 손을 댔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며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를 기어가던 은지가 아래쪽 병실에서 들리는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태영이 매수한 거 맞나? 응, 김만석한테 약물 투여를 중단하래. 은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삼키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병원장실 위치로 향했습니다. 한편 병실 안의 만석은 사실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옆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박태영이 의료진까지 매수하려 했습니다. 만석이 침대부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장실 천장에 도착한 은지가 환기구를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림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생일 숫자에 맞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은지가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장실에서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만석이 맡겨둔 원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영이 병원장까지 매수하려 했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도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증거물을 품에 꼭 안은 은지가 병원장실 전화기로 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방으로 들어오려던 박태영 측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류는 여기 놓고 가면 돼.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서류만 놓고 나갔습니다. 은지가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은지가 병원장실 컴퓨터로 최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증거 확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열린 긴급 법원 심리에서 박태영 측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만석의 뇌사 가능성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만석 씨는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정권을 박태영 씨에게 넘겨야 합니다. 박태영이 휠체어를 타고 죄수복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핏줄입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판사가 박태영의 손을 들어주려는 찰나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최 비서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은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환기구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은지가 외치며 금고에서 꺼낸 진짜 유언장과 비밀 장부를 법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장부에는 박태영이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들에게 뇌물을 송금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황한 판사가 급히 휴정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소리쳤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진실을 밝혀라.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뇌사 상태라던 만석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장과 함께 법정 증인석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법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태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해. 뇌사 상태라고 했잖아. 만석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 병실에서 내 숨을 끊으려던 놈들의 목소리가 여기 있다. 녹음기에서 살인모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진을 매수해 약물 투여를 중단하려던 대화였습니다. 박태영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친 듯이 웃으며 자포자기했습니다. 하하, 다 짜고 친 거였구나. 김만석. 재판장이 즉석에서 박태영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영, 1급 살인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만석의 건재함을 인정해 양육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만석과 자매가 쏟아지는 겨울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지와 은비가 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만석이 손녀들을 꼭 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은지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만석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습니다. 만석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은지은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학교를 짓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만석이 삭막하고 넓기만 했던 서울 저택을 처분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골로 가요? 은지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함에 익숙해졌던 터였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 낡은 판잣집이 있던 자리에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예쁜 2층 목조주택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보던 만석이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직접 집을 지어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은지방, 저기는 은비방으로 하자. 만석이 설계도를 보며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은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석 달 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마루와 넓은 거실이 있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은비가 마당에서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뛰어놀았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은비를 따라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복실아, 이리 와. 은비가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가 대문을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갈 집이 없었던 은지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르던 만석이 손을 털며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어서 와, 우리 공주들. 그 곁에는 은퇴 후 귀농한 최 비서실장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구마 다 익었습니다. 이제 그냥 만석이라고 불러, 최 실장.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만석을 개팍한 노인이 아닌 친근한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갓 딴 무와 배추를 들고 놀러와 함께 어울렸습니다. 만석 씨, 이번에 김장 담글 때 우리 집에도 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석이 아이들에게 닭다리를 뜯어주었습니다. 이제 눈 온다고 닭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만석이 농담을 건네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지와 은비가 할아버지의 양볼에 뽀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아버지. 만석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이 아이들을 무릎에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창밖으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죽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켰다. 만석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거기선 편히 쉬어라. 잠든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만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한 구석에 보존해둔 낡은 닭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닭장 안에는 아이들이 처음 덮었던 낡은 담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들었던 엽총도 평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의 치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팻말을 닭장 위에 걸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새겨진 팻말이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의 불빛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첫날과 대비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깨달은 만석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집 전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의 막이 평화롭게 내려졌습니다. 1년 후 봄날 마을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만석이 세운 은지은비 재단의 첫 번째 보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만석이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지와 은비가 박수를 치며 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은지가 당당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일행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만석이 아이들과 최 비서실장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은비가 만석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하다.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옛날 그 추운 겨울밤 닭장에서 떨던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추운 겨울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따뜻한 봄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만석과 은지, 은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석에게는 아들을 잃은 절망이, 은지와 은비에게는 부모를 잃고 학대받던 고통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실이었던 셈입니다. 집이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나온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